혹시 직각자와 나침반, 이 두 개의 간단한 도구만 봐도 전 세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신비로운 집단을 아시나요? 3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비밀을 지켜온 단체, 무려 600만 명에 가까운 회원을 거느린 조직, 바로 프리메이스입니다. 이들은 성경 속 전설을 기반으로 조직을 세웠고, 외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의식들을 행해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신비로움이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동시에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이죠.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비밀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세기 동안 그림자 속에서 역사를 움직여온 이들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불과 몇 걸음만 걸으면 도시의 가장 번화한 지역 중심부에 특별한 건물 하나가 서 있습니다. 바로 16번지 카데 거리에 위치한 프리메이슨 사원이죠. 이 벽 뒤편에는 프랑스 영토에서 가장 오래된 대지부인 그랑 오리엔트 드 프랑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어두운 조명 아래 독서실과 도서관, 그리고 여러 회의실들을 둘러볼 수 있죠.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이들이 이곳에 모여 세상의 문제들과 오늘날 사회가 마주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프랑스 그랑 오리엔트는 다양한 출신과 직업을 가진 5만 2천 명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오리엔트의 문을 지나면 세속적이라고 불리는 일상의 관습들을 뒤로하고 일종의 비밀 정원, 보호받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를 오더라고 부르고 있죠. 다른 오더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구조와 작업 방식, 그리고 일정한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프리메이슨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롯지들이 합쳐져서 메이슨 복종체를 형성하는데, 이는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랜드 마스터의 지휘를 받는 구성원들의 공동체입니다. 프랑스에는 이런 복종체가 22개 있습니다. 파리에 본부를 둔 주요 프랑스 복종체들 중에는 그랑 오리엔트, 그랜드 로지 드 프랑스, 그리고 그랜드 로지 나시오날 프랑세즈가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약 17만 8천 명의 회원을 보유한 3,100개 이상의 롯지가 존재합니다. 전 세계 5개 대륙에 걸쳐 대략 250만에서 420만 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죠. 18세기에 최초의 조직이 창설된 이후 프리메이슨은 신비한 상징들과 비밀스러운 의식들 덕분에 매혹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평등과 박애라는 보편적 가치들을 촉진하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운동이 어떻게 그토록 많은 증오와 의심의 표적이 될 수 있었을까요? 프리메이슨이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들과 의식들의 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자신들을 입회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누군가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그룹에 가입하고 싶다면 먼저 입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거나 어딘가에서 회의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도록 문을 닫습니다. 이것이 무언가가 금지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죠. 금지된 것은 자동적으로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프리메이슨의 비밀 유지 원칙은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원 내부나 의식 중에 말해진 내용들은 그 맥락 밖에서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리메이슨에게 비밀 유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죠. 이 건물은 파리 17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레미는 프랑스 대지부의 수석 아키비스트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복종체 회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프리메이슨 사원은 동일한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이 배치는 기원전 1000년경 솔로몬 왕이 건설한 솔로몬 성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구약 성서에서 언약궤가 보관된 장소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한 창문이 없는 직사각형 방입니다. 입구 양쪽에는 야킨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는 솔로몬 성전의 정문 양쪽에 있던 청동 기둥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바닥은 선과 악, 빛과 그림자의 이원성을 상징하는 검은색과 흰색 타일의 체스판 무늬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쪽에는 3개의 계단이 있는 높은 플랫폼이 있고 서쪽을 향한 중앙에는 롯지의 회장인 존경받는 마스터가 앉아 있죠. 프리메이슨의 의식들은 종종 비판을 받거나 심지어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최초 석공 길드들에서 영감을 받은 오랜 전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죠.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는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세 건축 현장에는 항상 석공들이 있었고 특히 뛰어난 조각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무 돌이나 다루지 않았고 더욱 정교한 작업에 적합한 미세한 입자에 매우 섬세한 석회암이 필요했죠. 이것을 프리스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섬세한 조각품을 만드는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스톤을 조각하는 석공은 프리스톤 메이슨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결국 프리메이슨으로 줄여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11세기 무렵 최초의 프리메이슨들은 형제단을 결성하고 롯지에 모여 함께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390년은 최초의 원고인 레지우스 씨가 출간된 해로 모든 프리메이슨이 따라야 할 일련의 규칙들을 처음으로 제시한 해입니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내내 프리메이슨 롯지들은 수용이라는 오래된 개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 조직들은 특정 승인된 사람들만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곤 했습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와 더 넓게는 영국에서 이러한 길드들은 점점 더 많은 외부인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결국 일부는 완전히 수용된 사람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종류의 프리메이슨이 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엘라이어스 애쉬몰은 최초의 스페큘러티브 프리메이슨 중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골동품상이자 정치인인 그는 1646년 영국 북서부 워링턴에서 입회했습니다. 18세기에 역사상 가장 오래된 프리메이슨 롯지 중 하나가 설립된 곳이 바로 이 소도시였습니다. 데이비드 해리스는 프리메이슨을 전문으로 하는 역사가이자 고고학자이며 영국 그랜드 롯지의 마스터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워링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세인트 엘핀스 교회로 중세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 그의 묘비에는 프리메이슨의 상징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서로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저기에는 컴퍼스, 스퀘어, 육각별, 다윗의 별이나 솔로몬의 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도 있는데 이는 음모론을 끌어들이는 가장 두드러진 상징 중 하나입니다. 종교적 언급들과 일상적인 석공 도구들의 혼합, 이러한 조각품들에는 새로운 프리메이슨들이 자신들을 위해 차용한 많은 상징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 즉 코드에 관한 것입니다. 워링턴의 무덤들에 새겨진 상징들은 모든 프리메이슨 사원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벽, 옷, 물건, 포스터 등 어디에나 나타나며 오늘날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프리메이슨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각 구성원은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에 따라 이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석할 자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은 스퀘어와 컴퍼스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형제가 스퀘어나 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퍼스를 사용하여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상징 중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순환이죠. 우리는 다시 이 길을 걷습니다. 삶, 죽음, 재생. 해골과 뼈는 아주 오래된 상징입니다. 우리는 도덕과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이란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죽었을 때 행복한 사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운데에 눈이 있고 거기에서 광선이 나오는 큰 삼각형을 빛나는 델타 또는 섭리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의 위대한 건축가라고 부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프리메이슨에서는 각각의 상징이 성찰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직선이 도덕적 정직함을 나타내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벽함에 대한 추구를 나타냅니다. 오각별이나 플레밍 스타는 조화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헥사그램은 삼각형 하나를 위로 세우고
다른 삼각형을 아래로 세워서 만듭니다. 삼각형 하나는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삼각형은 지구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는 하나입니다. 원의 중심점과 그 양옆에 있는 두 개의 평행선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기호가 있습니다. 원의 중심은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과 함께 있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 안에서 나만의 신성한 빛을 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상징들과 의복, 의식들은 프리메이슨의 상표가 되었습니다. 마치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수수께끼 같은 악수와 같죠. 석공, 빵집, 신발 제작자, 가죽 제작자 등 모든 직업에는 그들만의 악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오래된 관습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석공이 아닌 구성원들이 있는 최초의 롯지들의 흔적은 17세기에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작은 마을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프리메이슨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의 배경이 된 곳은 바로 런던이었습니다. 18세기 초에는 런던에만 여러 개의 프리메이슨 롯지들이 있었습니다. 1717년과 1721년 사이에 4개의 롯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대규모 롯지를 형성했는데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또한 높은 지위의 귀족을 그들의 그랜드 마스터로 임명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노동자 계층으로 구성된 이 매우 겸손한 모임은 1721년에 그랜드 마스터인 존 몬테규와 함께 모였습니다. 그는 바로 몬테규의 2대 공작으로 국왕과 매우 가까웠고 당시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2대 몬테규 공작 존 몬테규는 런던 왕립학회의 회원이기도 했으며 이 학회는 1660년에 과학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런던 롯지의 사회 구조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귀족들과 군 간부들, 왕립학회 회원들이 한꺼번에 롯지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그랜드 롯지의 새로운 고위 인사들은 상부 조직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임스 앤더슨 목사에게 먼저 오래된 차지스에서 영감을 얻어 프리메이슨 무역의 역사를 새롭게 쓰도록 요청했고, 두 번째로 앞으로 모든 롯지에 적용될 일련의 규칙들을 작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롯지들이 생겨나 그랜드 롯지에 합류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디어는 분명 매력적이었고 프리메이슨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4년 후 프리메이슨이 파리에 설립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첫 번째 프리메이슨들은 영국의 새로운 왕에 반대했던 영국 망명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부유한 파리 교회 지역인 생제르 맹앙네 주변으로 이주했습니다. 우리는 약 3만 5천 명에서 5만 1천 명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프리메이슨 활동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파리에서도 프리메이슨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파리의 첫 번째 프리메이슨 롯지는 생제르맹 지역의 영국인 요식업체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계몽주의 철학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프리메이슨의 이상은 많은 자유사상가들에게 어필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1720년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롯지들이 고위 귀족들로만 구성되었지만 곧 상인들부터 공무원들, 상점 주인들까지 훨씬 더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18세기에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1725년 당시 프랑스 전역에는 파리에 단 하나의 롯지만 있었습니다. 1737년에는 파리에만 6개가 있었고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수가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비판과 의심의 눈초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비판자 중 한 명은 당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교황 클레멘스 12세였습니다. 클레멘스 12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었고 그는 프리메이슨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밀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매우 위험한 일이죠. 또한 이는 모든 종교가 평등하다는 종교의 상대주의를
뒷받침했습니다. 1738년 4월 28일 클레멘스 12세는 인 에미넨티 아포스토라투스 스페쿨라라는 제목의 교황 칙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라틴어로 프리메이슨을 뜻하는 리베리 무라토리 사회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매우 간단한 법적 이유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교황이 발표한 어떠한 법령도 파리 의회에서 먼저 승인받지 않는 한 프랑스 가톨릭 신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교황의 파문을 거부했고 프리메이슨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38년에 법적인 이유로 파문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메이슨은 이 가톨릭 국가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18세기의 많은 명사들이 프리메이슨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몽테스키웨와 볼테르, 영국의 뉴턴과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 하이든, 독일의 괴테,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과 조지 워싱턴 말이죠. 계몽주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진보적인 사상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롯지의 수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프리메이슨은 18세기에 뿌리를 내린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성을 위한 매개체가 되었고 프랑스 혁명 기간에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군주제를 종식시키고 최초의 공화국으로 대체함으로써 나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죠. 혁명은 또한 공포의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기에 혁명 사상에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당시 프랑스 사회를 지배하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곧 프리메이슨이라는 표적을 찾아냈죠. 혁명 속에서 살아남은 롯지들을 살펴보면 그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혁명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놀랐고 어떤 경우에는 충격을 받기도 했죠. 1791년 왕이 도망칠 때까지 그들은 대부분 왕을 지지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의 프리메이슨 역사에서 분수령이 되는 사건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내 프리메이슨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롯지의 구성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모든 귀족들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롯지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부르주아지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프리메이슨에서 과대 대표되는 특정 직업에 속한 회원들도 증가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권력을 잡고 나중에 나폴레옹 1세가 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프리메이슨 롯지 내부의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프리메이슨이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리메이슨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의 가족 중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그의 형 조제프는 프랑스 그랑 오리엔트의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죠.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프랑스는 여러 정치 정권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군주제가 제2공화국으로 바뀌고 제2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도 프리메이슨은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자신들의 롯지에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공화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는데 1851년 나폴레옹 3세에 의해 파괴된 공화주의자들이 모두 지하로 숨어들었고 프리메이슨은 공화주의가 죽기를 거부하는 지하 네트워크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프랑스 제3공국은 프랑스 정치 지형을 사실상 프리메이슨이 장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쥘 페리와 레옹 감베타, 에밀 콤브, 쥘 시모, 아르티르 그로시에, 레옹 부르주아, 폴 도메 등 프리메이슨들은 이 새로운 정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직책들을 맡았습니다. 1875년부터 1914년까지 하원의원 약 510명 중 210명 이상이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1896년에는 강요 11명 중 7명이 프리메이슨이었죠. 19세기 말에는 프랑스에 수만 명의 프리메이슨이 있었고 정치인의 약 32%가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무상 세속 의무 교육과 이혼,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최초의 노동법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수십 개의 법률들은 프리메이슨이기도 한 정치인들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힘은 일부 정치적 반대자들 사이에서 프리메이슨에 대한 새로운 강렬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교회의 특권이었습니다. 대중에 대한 교회의 교육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교회와 가톨릭 사원이 언젠가 영원히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톨릭 교도들은 프리메이슨이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거대하고 복잡한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반 프리메이슨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레오 탁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조작하기도 했던 작가였습니다. 레오는 프리메이슨의 전직 배신자였지만 반 프리메이슨이 되어 로찌에서 일어난 일을 폭로하는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레오 탁실은 14권의 웅변적인 제목의 책들을 출간했는데, 그 책에서 그는 프리메이슨의 온갖 변칙적 관행들을 비난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영어로 번역되어 유럽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파리의 협회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일반 대중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03년에 시온의 정서라는 제목의 작품이 러시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프리메이슨과 유대인들이 조작과 전쟁, 혁명을 통해 세계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민 약 24건의 비밀 회의에 대한 수많은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었고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책에 제시된 내용은 전적으로 허구로 밝혀졌습니다. 몇몇 역사가들은 이 책이 모리스 졸리가 1864년에 쓴 텍스트에서 거의 전부 표절한 것이라고 증명했습니다. 시온의 정서는 가짜였지만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조차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들의 세계 정복 음모와 프리메이슨의 세계 정복 음모를 연결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유럽의 독재 정권의 등장은 프리메이슨에게 암흑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륙 전역에서 로찌들은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BC 정부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소련 정권은 프리메이슨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파시스트 정부들은 몇 년 만에 자국의 로찌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1940년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항복한 후 BC 정권이 프리메이슨에 맞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BC법은 비밀사회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밀사회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프리메이슨을 의미했습니다. 그 후로 프리메이슨의 복종체들은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건물과 물품들은 압수되었고 기록 보관소들은 약탈당했습니다. 회원 명단이 포함된 여러 파일들이 압수되었고 프리메이슨의 이름들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었습니다. BC 정권은 반 프리메이슨 선전의 일환으로 오컬트 포스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대중이 볼 수 있도록 프리메이슨을 가능한 한 어두운 빛으로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52분이 넘는 이 영화에는 프리메이슨에 대한 온갖 고정관념들과 극단적인 캐리커처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프리메이슨이 2차 세계대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년간의 점령 기간 동안 BC 정권과 나치 점령군이 주도한 프리메이슨 박해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추방당하고 총살당했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투옥되었습니다. 전쟁 후 드골 장군은 프리메이슨 로찌들의 권리를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프리메이슨이 32,000명이었는데 1945년에는 겨우 5,200명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공포의 세월 이후 정치권에서 프리메이슨의 존재감은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넘은 지금 프리메이슨은 변화했습니다.
2025년 현재 프리메이슨은 전 세계적으로 약 58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의 비밀주의에서 벗어나 점차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롯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동을 공개하고 공개 강연과 자선 행사를 개최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회원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프리메이슨은 더 이상 폐쇄적인 비밀 결사가 아닌 시대에 맞춰 진화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신비한 컬트라는 이미지를 반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더 투명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여성에게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국가에서 남녀 모두에게 개방되어 새로운 계층의 회원들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프리메이슨은 3세기 동안의 격변을 견뎌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제국, 산업화, 그리고 공산주의와 파시즈, 신자유주의, 포스트 모더니티와 같은 위대한 이데올로기들 말이죠. 저는 프리메이슨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메이슨은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장점이지만 변화를 거부한다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오늘날의 현실에 적응하기를 거부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프리메이슨이 적응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300년 동안 존재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프리메이슨 롯지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사회와 정치 그리고 세계의 진화에 대한 그들의 권력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확실하게 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비밀 사회의 사원에서는 수세기 동안 살아남은 스퀘어와 컴퍼스의 상징이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